안녕하세요. 고드림입니다. 오늘 ASMR로 소설책을 준비했는데요. 치아야 아카네 소설 벚꽃이 피었다. 봄, 여우에게 홀리다. 이 대롱 안에는 여우가 들어있어요. 청량한 목소리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얼굴을 들어보니 초로의 남자가 싱긋 웃고 있었다. 여우라고요? 때는 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겨울 기운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쌀쌀한 오후였다. 나는 언제나처럼 공원의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언덕 아래여서 그런지 공원에는 볕이 잘 들지 않아 내가 앉은 벤치 주위만 포근히 햇빛이 쌓여 있었다. 나는 헐렁하고 두툼한 콜트를 걸치고 보풀이인 머플러를 목에 빙빙 두른 모습으로 입을 벌린 채 남자를 쳐다보았다. 손에 꼭 쥔 보온병 컵에서 천천히 김이 피어오른다.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가볍고 따뜻해 보이는 올리브색 외투가 물에 젖은 이끼처럼 반짝인다. 코트도 재킷도 아닌 외투. 그 사람에게선 그런 예스러운 우아함이 풍겨나고 있었다. 두껍게 껴입은 내가 계절 속에 홀로 남겨진 눈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서히 붉어지는 뺨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작은 여우네요. 남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짜 그렇다는 듯 말했다. 네, 평범한 여우가 아니니까요. 하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가 손에 든 대나무로 만든 것 같은 대롱은 자그마한 필통 크기였다. 나뭇결은 광택을 띤 호박색이었고 덩굴 무늬가 그려진 거무스름한 금속재 뚜껑이 양쪽에 달려 있었다.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무척 오래된 물건 같았다. 구하느라 꽤 고생했어요. 값이 상당한 데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애틋한 듯 대롱을 쓰다듬었다. 아, 나는 애매하게 맞장구를 치고 컵에 든 차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무서워졌다. 우아한 노신사처럼 보였지만 하는 말이 영 심상치 않았다. 이 사람 이야기에 말려들어 이상한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되면 어쩌지 싶어졌다. 의심이 가득한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남자가 갑자기 이런 하고 큰 목소리를 냈다. 놀라서 얼굴을 든 내 눈앞에 그가 길쭉한 손을 내밀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오자키라고 합니다. 활달한 말투였다. 나는 못 본 척 할 수도 없어 굼뜨게 손을 뻗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손이었다. 그것이 오자키 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 같은 공원 벤치에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우에는 6종류가 있습니다. 오자키 씨는 오로지 여우 이야기만 했다. 그는 언제나 호리호리한 몸에 딱 맞는 재봉이 잘 된 옷을 입는다. 프리 사이즈라는 말에서 가장 동떨어진 느낌이다. 디자인은 무척 클래식했고 갈색이나 녹색처럼 식물과 잘 어울리는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등줄기를 빳빳하게 세운 채 꼿꼿이 벤치에 앉았고 가죽 가방도 언제나 반짝반짝 닦여 있었다. 마치 서양 동화에서 빠져나온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런 오자키 씨에게 일반적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되면서도 나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자키 씨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하나는 실체가 있는, 다시 말해 축생 종류인 여우입니다. 나머지 5은 실체가 없는 여우이고요. 5 종류나 되나요? 네. 오자키 씨의 여우는요? 제 여우는 대롱이라는 종류입니다. 대롱?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네요. 오자키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하고 웃었다. 웃으면 오자키 씨의 얼굴은 아이 같다. 풍채와 외모 모두 이제 결코 젊다고 할 수 없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많이 섞여 회색으로 보이지만 웃으면 몇 살은 더 어려 보인다. 드세요. 나는 보온병에 든 엽차를 내민다.
고소한 향이 건조한 공기 속에 퍼진다. 나는 좋아하는 찻잎을 일부러 주문해서 매일 아침 도코나 메야키 차 주전자를 우린다. 캔이나 페트병에 든 차는 색을 탄 물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차분해지질 않는다. 오자키 씨는 "아, 고마워요" 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숙이 인사한 다음 옆 차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잠시 눈을 감은 다음 "맛있네요" 하고 미소를 짓는다. 나도 따라 싱긋 웃는다. 오자키 씨는 별나기는 했지만 온화했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여우 이야기로 때우게 되더라도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 억지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나는 오자키 씨가 즐겁게 하는 말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오자키 씨 이상으로 별난 사람들이 꽤 많이 드나든다. 나는 공원 위 언덕을 슬쩍 올려다 보았다. 난간이 달린 긴 계단이 뻗어 있다. 언덕 위에서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운 듯 바람을 맞고 있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낡은 건물이 있다.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고 동시에 내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온통 서양식으로 장식된 커다란 아치형 문 앞에 서 있으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명 개환이 로쿠 메이카니니 하는 말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오자키 씨라면 거기에 산데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웃음이 난다. 무척 분위기 있는 미술관이었지만 시립시설이라 예산이 부족한 탓에 낡고 이용이 불편하다며 평판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게다가 시내에서 떨어진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려면 1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야 했다. 계단 중간쯤 다다르면 늘 바람이 휘몰아쳐 얼마나 자주 목도리와 모자를 날려버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멀리 희미하게 산들과 모형 같은 시내가 보였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미술관 직원들은 대부분 통근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 광경을 매일 아침 독차지할 수 있었다. 중후한 석조 건물에 들어서기까지는 맑은 하늘을 떠다니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보았다.
미술관 자체도 나는 무척 좋아했다. 미술관에는 생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름때가 들러붙은 부엌도, 싱크대에서 찍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도, 비누 냄새가 퍼져 있는 세탁실도, 이런저런 색과 냄새를 풍기는 음식도 없다. 철저히 관리되고 썩지도 성장하지도 않을 안정된 작품들이 고요하게 존재할 뿐이다. 그것들은 다 말라버린 시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가만히 쓰러져 간다. 그 때문인지 미술관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저 적막했고 아주 조금 먼지 냄새가 날 뿐이었다. 미술관의 공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내려쌓인 듯 미지근하게 괴어있고 마비될 것만 같은 졸음을 느끼게 한다. 습독의 바늘만이 때때로 생각난 듯이 흔들린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낡은 미술관 안으로 비스듬히 비치면 버려진 폐허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통과해 가는 곳이라는 점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누구 하나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나는 오래된 건물과 전시품들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건조한 시간 속에 조용히 묻힌다. 매일 언덕의 긴 계단을 올라 미술관에 도착하면 축축한 지하 탈의실로 내려간다. 검은 원피스 유니폼을 갈아입고 검고 작은 리본 달린 둥근 구두를 신고 작고 검은 모자에 핀을 끼운다. 탈의실 옆에 있는 보일러실 공기조절기가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괴물처럼 으르렁 소리를 낸다. 낡은 건물이 부르르 몸을 떨며 눈을 뜬다. 그리고 나는 정문 입구의 중앙 카운터에 서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미술관 문이 열리면 사람들 목소리와 구두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모두 정해진 장소에서 완만한 미소를 얼굴에 붙이고 따분한 듯이 고정된다. 마치 석고상처럼. 영혼 같은 시간이 흔들거리며 지나가고 저녁이 된다. 입구의 커다란 문과 천장 사이에 끼워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선명한 빛이 빛바랜 타일 바닥에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면 나는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단조롭고 고요한 반복이었다.
점심시간만큼은 미술관에서 나와 계단 맨 아래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쉬는 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그곳에 있다가 숨이 차도록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아무리 서두를 때라도 도중에 한 번은 뒤로 돌아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휴게실에서 잡담하는 것이 서툴렀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햇빛을 받고 싶었다. 오자케 씨를 만난 곳도 그 공원이었다. 미술관에서 일하기 전이었다면 아마도 오자케 씨가 별난 사람이라 혹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술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인지 오자키 씨가 그다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그리 젊은 축에 속하지는 않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편도 아니다. 지병도 없고 체력이 떨어져 고생하는 일도 없다. 3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젊음 때문에 느끼는 초조함도 사라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무척 안정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가? 솔직히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나이가 든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져 간다는 느낌이다. 육체적으로는 작은 글자들이기도 하고 간판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타인의 감정이기도 하다. 점점 좁아져가는 투명 상자에 갇힌 느낌. 언젠가 그런 상태가 나에게도 찾아오리라 생각하니 텅 빈 위장처럼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공공시설이라는 개방된 공간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섞여들게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완전한 세계가 있으며 각자의 가치관에 맞춰 독특한 행동을 했다. 노인들처럼 현실을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초조함이나 불완전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타인이나 현실 따위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니, 애초에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완전한 자기 매몰 덕분에 바깥 세상에만 신경 쓰며 사는 우리에 비해 훨씬 당당해 보였다. 어쩌면 그들의 내면 세계는 농밀한 평온함이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 당연함 때문에 내게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연속적인 풍경처럼. 평범하지 않은 인간의 그 강렬한 존재감에 눈길을 빼앗겨 내 자신을 평범함이 무엇인지를 잃고 만다.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를까? 빠져들 것 같지 않을까? 선은 말이죠. 자기가 긋고 싶을 때 그으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오자키 씨는 그렇게 말했다. 위험하다 싶을 때까지 눈길을 빼앗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영에 신이 머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죠. 그런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관대했어요. 옛날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우가 태어났을 때죠. 오자키 씨는 양쪽 안주머니에서 대롱을 슬쩍 꺼내 마치 그때를 본 사람처럼 속삭였다. 오자키 씨는 학자나 뭐 그런 분인가요? 오자키 씨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아니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내가 묻곤 했다. 자료를 찾거나 문헌 읽는 걸 좋아합니다만 그걸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태평스러운 말투로 오자키 씨는 대답한다. 그럼 무엇으로 먹고 사시나요? 선천적인 것으로요. 뜻을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오자키 씨는 종종 그런 말을 한다.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자키 씨 자신에게는 의미가 통하는 것 같다. 캐 물으면 자세히 말해주겠지만 왠지 내키질 않는다. 내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자 오자키 씨가 말했다. 언덕이 미술관에서 일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니폼을 보면 알죠. 지금은 점심시간이겠죠? 오자키 씨는 웃었다. 나는 조금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오자키 씨는 신기한 분이라 뭐든 다 꿰뚫어 보실 것 같아요. 3월이 되고 따뜻해지기 시작한 공원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끄럼틀에서는 어머니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놀고 있다. 아이가 걸을 때마다 작은 신발이 오리 장난감 소리를 냈다.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여우는 다 꿰뚫어보지만. 모두 다요? 모두 다. 대롱은
원래 점칠 때 쓰는 여우거든요. 점을 치시나요?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새댄 소리를 낸다. 오자키 씨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수행한 사람만 가능해요. 원래 그들이 대롱 안에다 여우를 넣었거든요. 사실 제겐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여우도 처음엔 날 우습게 여겨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여우도 말을 할 줄 아나요? 물론이죠. 다만 주인에게만 합니다. 대롱은 대롱대로 원하는 게 있고 녀석이 지나치게 제멋대로 굴면 저 역시 곤란해지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협점을 찾아서 제법 잘 지내고 있어요. 또다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는 오자키 씨가 여우가 든 대롱을 귀에 대었다. 나는 흔들흔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뭐라고 하나요? 오자키 씨는 눈가를 내리며 약간 웃었다. 얘들이 싫다는군요. 비둘기를 쫓아가다 넘어진 아이가 요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그달에 좀채 없었던 근대미술 기획전이 시작됐다. 봄을 맞이해 관람객들을 모아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특별히 큰 텔레비전 방송국이 주최를 하면서 요란스럽게 홍보를 했다. 그 탓에 미술관은 사람들로 들끓었다. 미술관 직원들은 예상치 못했던 인파로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다. 나를 포함한 안내 담당자들은 관람객들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목만 쉬었다. 기획전 스태프들은 주최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라 낡은 미술관의 복잡한 내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2층에서는 그 다음 주로 예정된 미술대학 졸업전 작품들이 반입되고 있었다. 툭하면 약속 시간을 어기는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삐걱대며 조립하는 소음을 냈다. 아무도 주의를 줄여갈 여유가 없었고 미술관에는 초조함과 조바심만이 증폭되어 갔다. 관람객들의 불평이 메아리치자 직원들 얼굴에선 웃음과 차분함이 사라져간다.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꺼끌꺼끌한 뭔가가 꽉 들어찬 분위기 속에서 미술관에 자주 오는 한 할아버지가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안내대에 와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미술관에 갓 들어온 젊은 여직원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관람객들에게 보관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그녀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뺨에 찌릿하는 전류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안내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주위에 있던 직원들의 움직임도 멈췄다. 그 신입은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 그녀가 너무 당연한 말을 태연히 뱉어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상황 설명이나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 사죄와 공감이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득이양양한 얼굴로 정당한 말을 하면 화를 낸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술관 전체에 드리워진 불길한 감정이 포화 상태에 이른 듯 했다. 공기가 옅어져 가고 숨이 찬다. 마치 어항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려 했다. 그때였다. 높은 웃음소리가 천장을 뚫고 지나갔다. 얼굴을 올려다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괴성과 함께 우산을 휘두르며 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주위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고 남자가 내는 구둣발 소리만 또각또각 날아다닌다. 경비원 둘이 그 남자를 붙들어 잡는다. 그는 경비원에게 잡힌 상태에서도 침을 흘리며 웃고 있다. 안내대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며 전보다 더 높은 웃음소리를 낸다. 직원들도 관람객들도 말문이 막혔다. 경비원들이 그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제정신이 들었다는 듯 술록임이 되돌아왔지만 방금 전까지 충만했던 신경질적인 공기는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모두를 사로잡고 있던 긴장이 바람처럼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았다. 소리 지르던 할아버지도 멋쩍은 듯 거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군 하고 맥없이 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응대를 하고는 미숙한 일처리에 대해 사과했다. 할아버지가 가버리자 신입 여직원이 미간에 주름을 세운 채 진상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겨우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과 물통을 들고 휴게실에서 나가려는데 조금 전 신입이 말을 걸었다. 와카바야시 씨는 흥분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기름 종이를 코에 누르고 있었다. 매사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 그런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발적인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 비슷한 표정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 나는 일부러 활짝 웃는다. 일이잖아요. 하나하나 진지하게 상대하면 귀찮으니까. 우스워서 상대하기 싫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정으로 벽에 꼭 붙이는 식의 말투였다. 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신입은 말을 잇는다. 말하면서 파우치에서 접이식 거울을 꺼낸다. 뭐랄까? 좀 대단하다고나 할까? 암튼 특이하시네요. 그녀는 립글로스로 반짝이는 입술을 비틀어 웃어 보였다. 거울을 보며 웃는 얼굴을 지어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웃는 얼굴은 나의 심장에 찰싹 달라붙었다. 입안이 몹시 끈적거린다. 휴게실 문을 밀면서 고개를 기울여 웃는 얼굴을 만들고 어두침침한 복도를 뛰어나왔다. 서걱서걱.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린다. 미술관에는 창문이 별로 없다. 어둠을 찢듯이 발걸음을 서둘렀다. 차가운 돌바닥에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정문 입구에 모인 사람들을 헤치고 자갈길을 걸어 공원으로 향했다. 모든 게 소란스럽다. 소란은 빈틈없이 정적을 뒤덮어버린다. 평소처럼 온도 없이 음영만 있는 공간이 그립다. 혼자만의 투명한 고요함에 빠져들고 싶다. 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뛰어내리고 있었다. 귀 옆에 바람이 소용돌이 친다. 쿵쾅쿵쾅. 무딘 진동이 몸을 떨게 한다. 넌 어떤 말을 해도 무표정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날 포기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바람의 신음소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던 사람의 목소리가 바뀐다.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했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내가 유별나다고 했다. 그날부터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하는 말에 수긍해도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무슨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게 닿지 않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말처럼 말이 스르르 그의 몸을 통과해버릴 때 그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칠 것만 같았다.
그때껏 함께 쌓아오던 것들이 무너지고 색이 바래지고 황량해져 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삐걱거렸다. 억지로 만드는 웃음도 점점 딱딱해졌다. 매일 밤 위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불만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경 쓰이는 일도 없었기에 넘어갔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에 싫은 일이 있으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것일까? 작별 인사는 내가 꺼냈다.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노력도 하지 않느냐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노력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게는 전달할 능력이 없는 것이리라. 아마 그 무렵부터 내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건지도 모르겠다. 결함 제품이 다른 사람과 지내봐야 패만 끼칠 것이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폐허 속에서 지내는 게 낫다. 회색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나의 발을 내려다본다. 계단을 헛디딜 뻔해 칠이 벗겨진 손잡이를 잡는다. 앞으로 고꾸라질 찰나에 몸이 멈췄다. 숨이 찼다. 숨가쁜 소리를 내는 가슴을 누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씩 계단을 내려갔다.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두렵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다. 알고 있지만 공포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 오자키 씨는 두렵지 않은가요? 항상 그렇게 즐거운 듯이 이상한 말만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고 오만한 구석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다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게 두렵지 않나요? 나는 두렵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하거나 기대거나 끌리는 것이 두렵다. 멋대로 나를 해석하거나 나에게 환멸을 느끼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것이 두렵다.
나를 부정해버린다면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럴 거라면 혼자가 더 낫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고 소모될 일도 없다. 공원에 오자키 씨는 없었다. 나는 조금 안심이 되어 무거워진 몸을 벤치에 던졌다. 지금은 오자키 씨의 자상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혼자서 평소 상태로 마음을 돌려놓고 싶었다. 늘 그랬듯. 차가운 벤치의 감촉이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촉촉한 회색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공원은 적막했다. 차갑게 젖은 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렸다. 멀리서 둔탁한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엔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겠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뒤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맛있어 보여요. 오자키 씨였다. 아, 벌써 유채꽃이 나와서 겨자를 넣어서 무쳐봤고요. 죽순도 미역이랑 같이 졸였어요. 좋아하는 거라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거든요. 콩비지도 졸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봄 냄새가 나잖아요. 나는 왠지 말이 많아졌다. 오자키 씨는 하고 들어주었다. 저도 좋아합니다. 죽순 미역 조림이요. 봄이네요. 봄하면 두릅도 좋죠. 그쵸? 쌉싸름한 게 몸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네. 오자키 씨도 어딘가 모르게 들떠 보인다. 그러고 보니 여우는 뭘 먹나요? 여우는 말이죠. 사람들의 제 정신을 먹고 살죠. 오자키 씨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농담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나는 대답에 흠칫 놀랐다. 가끔은요, 하도 먹고 싶다고 졸라대서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대롱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럼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여우한테 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한테 먹히는 동안엔 그렇게 됩니다. 어제 이상한 사람이 미술관에 가지 않았나요? 이놈이 한 짓이에요. 돌아와서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만 오자키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말았다. 나쁜 여우군요. 오자키 씨는 당치 않다는 얼굴과 몸짓을 했다.
착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생물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생물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야 인간들 사정이죠. 오자키 씨의 단호한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오자키 씨는 내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듯 살포시 웃어 보였다. 평생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작은 병원균 같은 거죠. 홀로도 숙주를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기처럼 내성이 생겨 그전보다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홀린 동안에도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두 마음가짐이 불안정한 탓인지 어제처럼 심하게 난동을 피우기도 하죠. 여우도 먹고 싶은 건 건전한 마음이니까요. 여우가 먹고 싶은 건전한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한탄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별로 건전하지 않나요? 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늘었어요. 기계가 만든 것만 먹거나 주변의 자연을 느끼지 못해서요. 주위에 휩쓸리기도 하고 제 안의 목소리를 제대로 느끼며 살지 않으면 생물로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보기에는 사람이라도 알맹이는 이미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홀리는 것보다 그런 게 더 고치기 힘들어요. 스스로가 병의 원인이니까요. 게다가 문제는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나는 새우가루가 들어간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은 채 열심히 말하는 오자키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계란말이 색깔이 예쁘네요. 갑자기 오자키 씨가 몸을 돌려 나를 돌아보는 바람에 나는 당황한 나머지 계란말이를 입안에 쑤셔놓고 말았다. 입안 가득 넣고 고기만 끄덕여 대답한다. 오자키 씨가 웃는다. 와카바야시 씨는 무척 정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전 유별나다는 말을 듣는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우가 늘 말해요. 와카바야시 씨 제정신을 먹어버리고 싶다고. 네? 나는 놀라 몸을 뒤로 뺐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리고 있어요. 오자키 씨는 그렇지 않아도 꼿꼿한 등을 뒤로 좀 더 젖혔다. 나는 발등을 보고 몸을 움츠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게는 여우가 좋아할 만한
건전함은 없을 거예요. 항상 흔들리기만 하고 도망만 치고. 오자키 씨가 천천히 고개를 흔드는 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 감정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당신이 이상할 리 없죠. 당신의 흔들림은 고동처럼 생생하고 따뜻해요. 게다가 어떤 동물이든 상처를 받으면 도망치는 법입니다.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도망쳐도 됩니다. 온화한 목소리였다. 햇볕이 오자키 씨의 옷을 따스하게 하고 오자키 씨의 옷에서 부드러운 냄새가 나게 했다. 오자키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황해 화제를 바꾸었다. 여우는 사람 몸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나요? 야코라는 종류는 겨드랑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롱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여우가 몸에 들어와 제정신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야코는 지위가 낮아서 반 미치광이가 되죠. 그 외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릅니다. 비상하게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 정신이 불안정해지기도 하죠. 여우에게 홀렸다가 여우가 나가면 이전과 같기는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고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지위가 높은 여우는 사람 모습으로 변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나는 죽순을 입에 넣었다. 조금 딱딱했다. 그야 그런 생물이라서 그렇죠.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비이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눈앞에 선하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바로 나온다면 그 답은 별 가치가 없으니까요. 답이 없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원래는요. 천천히 오자키 씨가 말했다. 변함없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자키 씨의 말은 나에게 그대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아직 봄에 완연히 익숙해지지 않은 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 주 초에 고열이 나고 말았다. 온몸이 아파 눈을 떴다. 아무래도 봄의 불안정한 기후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열 때문에 시야가 일그러져 작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감기에 걸린 게 오랜만이라서 마음이 몹시 허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한심하다.
반성하면서 비틀비틀 몸을 일으킨다. 미술관에 결근하겠다는 전화를 하고 뜨거운 몸과 오싹한 등줄기를 이끌고 약을 사러 나갔다. 길을 걷고 있을 때 흰 것들이 팔랑이며 풍경을 부엽게 만들었다. 열 때문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푸른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그야말로 행복한 음악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오자키 씨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이후로 쉬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공원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순간 벚꽃이 번졌다. 깜짝 놀랐다. 눈물이 나다니. 열 때문에 정서가 불안해진 것이리라. 마트에서 생강과 파와 자몽을, 약국에서 약과 드링크젤을 산 후 집으로 돌아왔다. 죽을 먹고 영양제와 약과 수분을 열심히 섭취하고 땀으로 젖은 파자마를 갈아입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잠은 푹 잤기 때문에 의식만 조금 깨어있는 상태로 깜빡 졸았는데 그 덕분에 이상한 꿈을 몇 가지나 꾸게 되었다. 자면서도 방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꿈속에서 나는 오자키 씨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찾는 것인지 오자키 씨가 가르쳐주지 않아 나는 색다른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달려가 오자키 씨에게 보여주었다. 몇 번을 들고 가도 오자키 씨는 묵묵히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자 오자키 씨가 내게 환멸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결국 내가 찾은 것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지 않게 되었다. 슬픈 꿈이었다. 눈을 뜨자 한밤중이었는데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벚꽃이 다 져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다. 숨이 찰 만큼 슬픈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일어나고 눕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해가 뜨자 나는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옷을 껴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비는 그쳤지만 드문드문 벚나무 아래에 흰 점들이 가득 떨어진 것을 보고 내 심장이 고동소리가 커졌다. 나는 공원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공원은 고요했고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자전거에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가 푹 꺾였다. 이런 이른 아침에 오자키 씨가 공원에 올 리가 없잖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가장 안쪽 벤치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오자키 씨였다. 오자키 씨! 내가 소리치자 그는 나를 알아보고 우스꽝스러울 만치 손을 똑바로 들어 올린다. 틀림없이 오자키 씨다. 달려가서 보니 오자키 씨는 젖은 벤치에 주름 하나 없는 손수건을 깔고 변함없이 고추 앉아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가 활짝 웃는다.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는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오자키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굴이 좀 부었네요. 뺨도 빨갛고. 감기 걸렸어요? 오자키 씨는 걱정스러운 듯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나 내 이마를 만졌다. 오자키 씨의 손은 차가워서 기분이 좋았고 건조했다. 훤칠하게 큰 오자키 씨를 바라보고 있자니 코끝이 시려왔다. 오자키 씨, 네? 벚꽃이 다 져버릴 것 같아서. 오자키 씨는 이마에 손을 떼고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분명 나는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아이처럼.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봤죠. 어쩌면 벚꽃이 우리를 불러낸 것 같네요. 하지만 저길 봐요. 아직 괜찮아요. 오자키 씨가 올려다본 방향을 바라보자 연분홍 구름으로 덮인 언덕이 보였다. 미술관 주변의 벚나무들이었다. 벚나무들이 희뿌연 아침 하늘에 사뿐사뿐 떠 있었다. 들이마신 숨이 그대로 멈추었다. 마치 언덕이 관을 쓴 것 같네요. 보기 드문 절경입니다. 오자키 씨가 만족스럽게 말한다. 오자키 씨, 네? 나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이 멋대로 입에서 넘쳐 흘렀다. 이제 오자키 씨를 못 만나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이렇게 벚꽃이 예쁘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될까봐. 네. 그건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직 오자키 씨에게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얘기를 나누는 게 되어서 즐거웠다든가 마음이 편했다든가 전 정말 기뻤거든요.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자키 씨와 제
제대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제대로요. 어느새 눈물이 뚝뚝 흘렀다. 벚꽃이 번져 더욱더 구름처럼 변해갔다. 이상한 말을 하며 아이처럼 울어버려 나는 오자키 씨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벚꽃이 점점 더 부해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자키 씨가 말했다. 여우한테 홀려도 말이죠. 허를 찔려 그만 오자키 씨 얼굴을 바라보고 말았다. 오자키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우한테 홀려도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눈물이 말라갔다. 오자키 씨는 하하 하고 웃고 다시 벚꽃을 올려다본다. 여전히 내 손을 쥔 채였다. 이번 연휴에 같이 벚꽃 구경을 갑시다. 오자키 씨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다행히 이 동네에는 벚나무가 많아요. 옛날 이 동네에 사쿠라몰이라는 정원사가 있어서 온갖 종류의 벚꽃을 심었답니다. 늦게 피는 벚꽃 명소를 알고 있어요. 오자키 씨는 뭐든 다 아시네요. 네, 여우가 가르쳐 주거든요. 오자키 씨가 양복 주머니를 만지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늘 보던 오자키 씨다. 그런 생각에 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도시락 내 것도 만들어 줄래요? 네? 나는 깜짝 놀란다. 꽃 구경 가야죠. 당황한 나는 네 하고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들떠 있었다. 오자키 씨가 눈가로 살짝 웃는다. 저 이래봬도 꽤 많이 먹습니다. 3단으로 만들게요. 여우가 좋아하는 유부도 싸줄래요? 하지만 여우는 사람들 제정신을 먹잖아요. 가끔은 좀 참고 여우다운 걸 먹어보라고 하죠 뭐. 내가 웃자 오자키 씨도 소리내어 웃었다. 감기 빨리 나아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바람을 타고 얇은 꽃잎이 검게 젖은 땅 위로 떨어져 내렸다.